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78살 되신 김순자 할머니셨는데 동네에서도 소문날 만큼 활발하고 건강하셨던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공원에서 빠지지 않고 산책을 하셨고 손주들과도 잘 어울리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분 손이 이미 일주일 전부터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요즘 들어 손이 자주 저리거나 물건을 자꾸 떨어뜨리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글씨를 쓸 때 예전만큼 또박또박 써지지 않는다거나 셔츠 단추를 잠그는 게 유난히 힘들어지셨던 경험은 없으셨나요? 만약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이 뇌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를 조용히 전달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생사가 갈리는 이야기입니다. 손끝에 나타나는 작은 변화, 7가지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뇌경색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고 싶지 않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꿀지도 모를 중요한 정보를 지금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손을 한번 바라보세요. 어쩌면 거기서 이미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하필이면 손일까요? 심장도 있고, 폐도 있고, 간도 있는데 말이죠. 왜 우리 몸의 여러 부위 중에서 손이 가장 먼저 위험 신호를 보내는 걸까요? 사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리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부터 잠깐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손가락을 움직이고 계시죠? 컵을 잡거나 리모컨을 들거나 단추를 잠그는 그런 아주 작은 동작들이요. 그런데 이 간단해 보이는 동작 하나하나가 사실은 뇌에서 시작되는 복잡하고 정교한 신호의 결과라는 걸 아시나요? 뇌는 손가락을 움직이라는 명령을 보내고 그 신호는 척수를 따라 팔을 지나 손끝까지 전달됩니다. 마치 사령관이 내린 명령을 전령이 직접 전달하듯이요. 그런데 이 손은 우리 몸에서 가장 섬세하고 민감한 부위 중 하나입니다. 바늘에 실을 꿰거나 글씨를 또박또박 쓰거나 젓가락으로 콩 하나를 집는 일처럼 정밀한 조절이 필요한 동작들이 대부분 손을 통해 이루어지죠. 그래서 뇌에서 손으로 보내는 신호는 다른 부위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세밀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신호가 약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장 먼저 이상이 생기는 곳도 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전기의 예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전력 공급이 불안정할 때 가장 먼저 깜빡이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전등입니다. 냉장고나 에어컨처럼 큰 전력이 필요한 가전은 아직 멀쩡해도 전등은 먼저 반응하죠. 뇌와 손의 관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뇌의 혈류 공급이 부족해지면 가장 먼저 손처럼 세밀한 기능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만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손의 미묘한 변화만을 호소하셨어요. 젓가락질이 잘 안 돼요. 글씨가 흔들려요. 손끝 감각이 이상해요.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다가 며칠 지나고 나서야 다른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 병원을 찾으신 거죠. 그리고 검사를 받아보면 뇌혈관이 좁아져 있거나 이미 막히기 시작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손은 단순히 물건을 잡는 도구가 아닙니다. 손은 뇌와 가장 가까운 경고등입니다. 뇌의 상태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 신호등 같은 존재인 거죠. 그래서 손에서 시작되는 작은 이상을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바로 그 중요한 경고 신호들, 뇌경색의 전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7가지 손의 변화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가족 중에 해당되는 증상이 있다면 절대 나이 때문이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그 신호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손에서 나타나는 뇌경색의 전조신호, 그 7가지 징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핵심 중에 핵심이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한쪽 손만 저리는 증상입니다. 손저림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양손이 아니라 한쪽 손만, 그것도 반복적으로 저린다면 이는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저림 때문에 깨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쪽 손만 유독 감각이 둔하거나 찌릿찌릿하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한 어르신은 오른손만 계속 저리고 베개 탓인 줄 알고 바꿨지만 증상이 계속돼서 병원에 가보니 뇌혈관이 막히기 시작한 단계였습니다. 두 번째,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증상입니다. 컵, 젓가락, 리모컨, 휴대폰 같은 일상적인 물건들을 예전보다 자주 놓치거나 떨어뜨린다면 손의 힘 조절 능력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뇌에서 손으로 가는 신호가 약해지면 물건을 쥐는 힘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자주 물건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어떤 할머니는 밥그릇을 하루에 2~3번이나 떨어뜨렸어요. 50년 넘게 밥을 해왔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죠. 세 번째, 글씨 쓰기가 어려워지는 증상입니다. 예전에는 또박또박 글씨를 잘 쓰시던 분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글씨가 삐뚤빼뚤해지고 선이 떨리듯 흔들린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서명할 때 글씨가 흐려지거나 일기나 메모를 쓸 때 손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는 뇌신경의 미세한 기능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평소 캘리그래피를 즐기시던 한 할아버지는 어느 날부터 붓글씨가 이상하게 삐뚤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뇌검사에서 문제를 발견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단추나 지퍼 잠그기가 어려워지는 증상입니다. 단추를 끼우거나 지퍼를 올리는 동작은 매우 정밀한 손놀림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옷을 입는데 유난히 시간이 걸리고 손끝이 잘 따라주지 않는 느낌이 든다면 그냥 나이 탓만 하지 마시고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할머니는 예전엔 눈 감고도 셔츠 단추를 끼웠는데 요즘은 몇 번을 다시 해도 안 되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손의 온도 감각이 이상해지는 증상입니다. 실제로는 따뜻한 물건을 만졌는데 차갑게 느껴지거나 찬물에 손을 담갔는데 뜨겁게 느껴지는 등 온도에 대한 감각이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쪽 손만 유독 차갑거나 뜨겁게 느껴지는 것도 뇌혈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 만졌을 땐 차이가 없는데 본인만 다르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 번째, 손끝에 촉감이 둔해지는 증상입니다. 마치 고무장갑을 낀 것처럼 손끝 감각이 무뎌지고 옷감이나 종이의 재질을 분명하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동전을 만져도 그 표면의 거칠거칠함이 잘 느껴지지 않고 물건을 잡았을 때 그립감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손이 이유 없이 떨리는 증상입니다. 글씨를 쓸 때나 컵을 들 때 손이 떨려서 힘들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신경 이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차를 따르려고 컵을 들었는데 손이 자꾸 떨려서 다 쏟았어요. 그냥 손이 늙은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가보니 뇌혈관이 막혀 있었대요. 라고 하셨죠. 이 7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손에서 시작된 작은 신호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에 큰 경고를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신호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그냥 지나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뭐. 손이 저려도, 물건을 떨어뜨려도, 글씨가 삐뚤어져도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시는 겁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반응입니다. 아프면 나이, 피곤하면 나이, 손이 이상해도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참아버리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이 때문에 생기는 변화와 병으로 인한 변화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 어머니의 친구분이신 박미자 할머니. 올해로 80살이 넘으셨습니다. 평소에 아주 활달하시고 성격도 쾌활하셔서 가족들 사이에서도 늘 에너지가 넘치는 분으로 유명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손이 자주 저리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죠. 며칠 후엔 젓가락질이 이상해졌고 글씨도 자꾸 흐려졌지만 여전히 병원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고 결국 뇌경색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왼쪽 팔과 다리에 마비가 남아버렸습니다. 나중에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잊히질 않습니다. 손저림 증상이 처음 나타났을 때 병원에 오셨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먹먹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나도 그런 경험 있었는데 하고 말이죠. 실제로 병원에서 만난 환자들 대부분이 비슷한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초기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조금 쉬면 나아지겠지 하고 미루다가 결국 큰 증상이 나타난 후에야 병원을 찾게 되신 거죠. 그리고 그때는 이미 골든타임이 지나버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뇌혈관이 막히는 건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아주 미세한 변화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진행되는 겁니다. 손이 저리는 것도, 물건을 떨어뜨리는 것도 다 그 과정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그걸 놓치고 말죠. 왜냐하면 그 변화가 너무 작고 일상에서 흔히 있는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지금 말씀드린 7가지 증상 중 2가지 이상이 반복되거나 점점 더 심해진다고 느끼신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고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초기에 대처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쩌면 여러분의 손이 조용히 도와달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신호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이 바로 자신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할까요? 누구에게 이런 손의 작은 신호들이 더 위험한 경고가 될 수 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바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 3가지 질환은 뇌혈관 건강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단독으로도 위험하지만 이 3가지가 함께 있다면 뇌경색 위험이 무려 5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고혈압은 혈관벽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해 손상시키고 당뇨병은 높은 혈당으로 혈관 내피를 약하게 만들며 고지혈증은 기름기 많은 피가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 안에 기름때가 끼듯이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고 작은 혈관 하나가 막히는 순간 뇌세포는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죽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흡연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전이 생기기 쉽게 만들죠. 특히 60세 이상 남성 흡연자는 뇌경색 위험이 가장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가족 중에 해당되시는 분이 있다면 더욱더 주의 깊게 손의 변화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유전적 요인입니다. 가족 중에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고혈압이 있으셨던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도 같은 위험을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100% 유전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평소보다 더 세심하게 건강을 챙기셔야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린 증상들 중 일부가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고 해서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우리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TIA라고도 하는데 쉽게 말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미니 뇌경색입니다. 예를 들어 오른손이 갑자기 저려졌는데 몇 시간 후 괜찮아졌다거나
글씨가 갑자기 이상했는데 다음 날엔 멀쩡해졌다면 그게 바로 이 TIA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아, 다행이다, 괜찮아졌네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데 사실은 이게 본격적인 뇌경색이 시작되기 전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새벽 3시에 갑자기 손에 힘이 빠졌는데 자고 일어나면 나아지겠지 싶어 병원에 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결국 아침에 일어나도 증상이 남아 있었고 병원에 갔을 땐 이미 치료 골든타임이 지나버린 뒤였다고 하시더군요. 지금도 오른쪽 팔에 마비가 남아 계십니다. 뇌경색 치료에는 시간 싸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증상이 시작된 후 3시간, 길어도 4시간 반 이내에 치료를 시작해야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 아무리 좋은 약과 시술을 써도 효과가 반감되고 후유증은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무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위험은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손끝에서 시작되는 신호를 잘 듣고 놓치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옮긴다면 말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손끝에서 시작되는 아주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아, 나도 그런 적 있는데 하고 떠오르신 장면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분명히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을 겁니다. 한 번 더 기억해 보겠습니다. 이 7가지 신호, 어렵지 않아요. 첫째, 한쪽 손만 저린다. 둘째, 물건을 자주 떨어뜨린다. 셋째, 글씨가 예전처럼 안 써진다. 넷째, 단추나 지퍼 잠그기가 힘들어진다. 다섯째, 온도 감각이 이상하다. 여섯째, 촉감이 둔해진다. 일곱째, 손이 이유 없이 떨린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속에서 가족이나 친구가 떠오르셨다면 꼭 이 내용을 전해주세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건강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자신의 손을 바라보고 기억해 두세요. 그 작은 손끝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